박민서의 손은 500억짜리 시계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떨리고 있었다. 5초 만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떨림이었다. 허름한 우리 식당의 지저분한 테이블 위에서 그 물건은 마치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반짝였다. 시계에 촘촘히 박힌 다이아몬드가 가게의 희미한 불빛을 반사하며 벽에 작은 무지개를 수놓았다. 민서는 눈을 두어 번 비볐지만 시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식당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몇몇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테이블에 앉았던 남자는 15분 전 자신의 셔츠에 국물 몇 방울을 튀겼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준 뒤 가게를 나섰다. 남자의 고함 소리는 너무나 커서 다른 손님들마저 식사를 멈추고 그 소동을 구경할 정도였다. 이 무능한 것, 이 셔츠 한 벌값이 내년 1년치 월급보다 비싼 줄 알아.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여전히 민서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 남자는 자신의 평생 월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싼 물건을 남겨두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들었다. 손에 느껴지는 무게가 비현실적이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감정적인 무게였다. 보석들은 하나같이 거대했다.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박민서 씨,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가 다가오다 민서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이게 뭐야? 손님이 두고 가셨어요. 민서는 여전히 시계에 홀린 듯 대답했다. 12번 테이블에 앉았던 그 남자요. 김 부장은 가까이 다가와 시계를 보더니 숨을 헐떡였다. 이건 그냥 시계가 아니야. 이건 완전 로또잖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아갈수록 그의 얼굴색은 점점 변해갔다. 민서 씨, 그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얼마인데요? 그녀는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직감하며 물었다. 김 부장은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민서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500억 원. 그녀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액수였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사실이야. 김 부장이 확인시켜 주었다. 파텍 필립 한정판 모델. 희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대. 대박. 동료인 유진이 시계를 보고 속삭였다. 그녀는 마치 범죄를 공모하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진짜 부자. 잠깐만요. 민서는 벌어지는 상황을 겨우 수습하며 말했다. 이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해요. 순간 식당의 시끄러운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부장, 유진, 그리고 동욱은 마치 민서가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한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봤다. 돌려준다고? 동욱이 마치 독이라도 든 단어처럼 되뇌었다. 민서야, 너 머리 다쳤어? 500억을 돌려준다고? 그 사람 거잖아요.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나왔다. 그 남자가 여기에 두고 간 거니까요. 너한테 온갖 창피를 줬던 그 남자 말이지. 유진이 특유의 부추기는 말투로 상기시켰다. 모두 앞에서 널 쓰레기 취급했던 그 남자. 네가 무능하다고 소리쳤던 그 남자 말이야. 유진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사실이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잔인했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녀를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인생이 자신의 셔츠값만도 못하다는 듯이 말했다. 민서 씨, 김 부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우리 넷이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럼 당신, 다시는 식당 일 안 해도 돼. 어머님도 제대로 모실 수 있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민서의 심장이 칼에 찔린 듯 아팠다. 김순자 여사는 3주째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의사들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였다. 매일같이 어머니가 조금씩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민서는 도와줄 돈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머니를 생각해, 민서야. 동욱이 거들었다. 이 돈이 어머니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병원. 내 어머니, 나을 수 있어. 민서는 여전히 손에 들린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 물건은 이제 생명력을 얻은 듯했다. 순수한 유혹 그 자체였다. 그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였다. 여러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옳은 거? 유진이 폭발했다. 네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건 옳아? 네 엄마가 돈 없어서 죽어가는 건 옳고 그 돈 많은 작자가 너한테 함부로 구는 건 옳은 거냐고. 유진의 질문 하나하나는 민서의 영혼을 채찍질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생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공평한 적이 없었다. 민서 씨, 김 부장이 인내심을 잃어가며 말했다. 확실해?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어. 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알아요. 그녀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옳은 건데? 유진이 소리쳤다. 너를 모욕한 그 부자를 위해서? 이딴 거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그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민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가르쳐주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민서는 눈을 감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편에는 인생을 영원히 바꿀 기회, 어머니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른 한편에는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라고 속삭이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것 봐. 유진이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가 훔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 작자가 여기에 두고 간 거야. 우리가 안 가지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거라고. 정직하게? 민서는 그 모순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우리 것이 아닌 물건을 갖는 게 어떻게 정직한 거죠? 여기 그냥 뒀다가 다른 꿍꿍이 있는 손님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정직하지. 김 부장이 주장했다. 이 시계 여기 그냥 두면 누군가는 이미 가져갔다고 봐야 돼. 그의 주장은 비뚤어졌지만 일리가 있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는 그 돈이 절실했다. 여러분, 그녀가 눈을 뜨며 말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정직함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 가진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성이 병원비를 내주진 않아. 유진이 잔인하게 쏘아붙였다. 그 말은 민서의 가슴에 총알처럼 박혔다. 사실이었다. 인성은 병원비를 내주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가 평생 틀렸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제안은 일종의 타협점처럼 보였다. 전부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훔치는 것. 하지만 민서는 조금 훔치는 것도 여전히 훔치는 것임을 알았다. 안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단어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나왔다. 전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그럼 돌려줄 거라고. 동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뒤이은 침묵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유진은 얼굴을 돌려버렸다. 동욱은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500억짜리 시계를 가방에 넣고 식당을 나서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만약 모두가 옳고 내가 틀렸다면, 만약 내가 지금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면, 그녀가 나왔을 때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가 짊어진 무게가 메아리 치는 듯했다. 시계의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결정의 감정적인 무게였다. 다음 날 그녀는 그 시계가 단지 비싼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시험이었고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은 민서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쓰는 방의 좁은 침대에서 새벽 5시까지 뒤척였다. 500억짜리 시계는 낡은 양말 속에 숨겨져 서랍장 안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심장처럼 고동치며 그녀가 내린 결정을 상기시켰다. 미쳤구나. 박민서. 그녀는 100번째 중얼거렸다.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돈을 가질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순자 여사는 가난이 부정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딸아, 어머니는 말씀하시곤 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베개에 머리를 뉘일 때만큼은 양심이 깨끗해야 한단다. 아침 6시, 민서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물로 샤워하고 가장 깨끗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시계를 집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시계는 더욱 값져 보였다. 다이아몬드는 별처럼 빛났고 금은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흐르는 액체 같았다. 좋아? 그녀는 욕실의 금간 거울을 보며 말했다. 오늘 이걸 돌려주는 거야. 그걸로 끝. 하지만 누구에게 돌려준단 말인가. 남자는 흔적도 없이 식당을 떠났다. 추적할 신용카드도 남긴 이름도 없었다. 그녀 외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부유하고 무례하다는 것뿐이었다. 민서는 방으로 돌아와 남자가 앉았던 테이블 밑을 살폈다. 혹시 무언가 떨어뜨렸을지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바로 그때
그녀는 어젯밤 제대로 치우지 못한 빵 부스러기 사이에 반쯤 구겨진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강태준, 태산그룹 회장.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찾았다. 시계를 돌려줄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태산그룹입니다. 윤 비서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민서는 마른 침을 삼키고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강태준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실례지만 누구시며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기, 어제 우리 식당에 두고 가신 물건 때문에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 비서는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가늠하고 있는 듯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이죠? 그녀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시계요.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주 특별한 시계요. 아가씨, 잘 들으세요. 매일같이 강 회장님 물건을 주웠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지갑, 안경, 시계, 차키. 90%는 사기예요. 하지만 전 사기 치려는 게 아니에요. 민서가 항의했다. 전 그냥 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윤 비서가 지루하다는 듯 대답했다. 정말 무언가 주우셨다면 안내 데스크에 맡겨두세요.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발요. 직접 만나서 드려야 해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에요. 아가씨, 강 회장님은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물건을 주웠다고 전화하는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아요. 민서는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시계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영원히 간직해야 하나? 팔아야 하나? 두 가지 선택 모두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제발요. 그녀가 애원했다. 목소리는 더욱 가늘게 나왔다. 딱 5분만요. 정말이에요. 윤 비서는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잘 들어요. 강 회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회의가 있으세요. 하지만 전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오후 3시에 이쪽으로 오세요. 5분 드릴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시간 낭비였다고 판단되면 바로 경비원들 손에 이끌려 나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의 소리칠 뻔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시 정각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해냈다. 시계를 돌려주고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동네로 가서 재벌 회장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다. 식당에서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 부장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유진과 동욱은 아예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마치 그녀가 모두를 배신하고 옳은 길을 택한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그 돈다발을 돌려주기로 한 거야? 점심시간에 김 부장이 비꼬듯 물었다. 네. 민서는 애써 자신감 있는 척하며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유진이 쟁반을 들고 그녀를 지나치며 중얼거렸다. 내 엄마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돈이 없어서 손도 못 쓰게 될 때 내 손에 500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 말은 따귀처럼 아팠다. 민서는 남은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었다. 만약 유진의 말이 맞다면 어머니가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을 댈 수 없다면 500억을 손에 쥐고도 원칙 때문에 놓쳤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오후 2시 30분 그녀는 조퇴를 하고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는 1시간 동안 달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 동네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이 구름까지 솟아 있었고 수입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저마다 중요한 사람인 양 바쁘게 걸어 다녔다. 태산그룹 건물은 위압적이었다. 40층짜리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에 궁전 같은 대리석 로비가 있었다. 민서는 마치 성당에 들어서는 개미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 낡은 가방, 다른 신발, 모든 것이 그녀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의 경비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럽게 물었다. 3시에 강태준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민서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남자는 컴퓨터의 명단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성함이 박민서입니다. 명단에 없는데요. 그는 이미 그녀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비서님과 통화했어요. 윤 비서님이 3시로 잡아주셨는데요. 아가씨, 명단에 없으면 약속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민서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곳까지 와서 허탕을 칠 수는 없었다. 양심의 무게를 짊어진 채 시계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제발요. 그녀가 절박하게 말했다. 비서님께 전화 한 통만 해주시겠어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비원은 동정심과 짜증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 같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곳에 나타났다. 임원들을 만나려는 절박한 사람들, 끈질긴 영업사원들, 창의적인 사기꾼들. 전화는 해보죠. 그는 그녀를 돕기보다 쫓아내려는 심산으로 말했다. 하지만 확인 안 되면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민서는 가방끈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시계의 무게가 마치 뱃속의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주변에서는 임원들이 영어를 쓰며 통화하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그녀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드나들었다. 윤 비서님, 경비원이 전화로 말했다. 여기 아래층에 박민서라는 아가씨가 삼시에 강 회장님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침에 시계 때문에 통화했다고 합니다. 민서는 통화하는 동안 그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짜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비서님. 올려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는 다른 표정으로 거의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40층 4010호입니다. 윤 비서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민서는 겨우 감사 인사를 했다. 금빛 엘리베이터에 올라 40층 버튼을 누르자 그녀는 도시의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문이 열리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서 씨? 그녀가 물었다. 제가 윤 비서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푹신한 카펫이 깔리고 값비싼 그림이 걸린 호화로운 복도를 걸었다. 윤 비서는 이중문을 열고 민서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앉아 계세요. 민서는 그녀의 1년치 월급보다 비쌀 것 같은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 방은 그녀가 사는 집보다 컸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식탁만한 마구간이 책상이 있었고 책장에는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듯한 책들이 가득했다. 당신이 내 시계를 주었다는 그 식당 직원이군. 목소리는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서는 돌아섰고 문가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였다. 식당에서 그녀에게 소리쳤던 바로 그 남자. 모두 앞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줬던 바로 그 남자.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달라 보였다. 거만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풀어야 할 퍼즐이라도 되는 듯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강 회장님,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시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낡은 양말 속에서 물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강태주는 시계를 받기 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금속에 손을 대자 민서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었다. 세상에, 그는 시계를 마치 아기처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테이블 위에 두고 가셨어요. 민서가 설명했다. 어젯밤 12번 테이블에요. 강태주는 여전히 시계를 바라보며 책상 뒤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이 시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아주 비싼 물건이라는 건 알아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비싸지.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강태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시계는 내가 내 아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소. 강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고 전날 내가 이 시계를 아들에게 줬지. 18살 생일 선물이었어. 아들은 무척 기뻐하며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매일 차고 다니겠다고 했지. 민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 막강한 남자가 추억 때문에 우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장례식 후에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시계를 다시 가져왔소. 아들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이지.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물리적인 연결고리여. 안타깝네요. 민서가 중얼거렸다. 팔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눈물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요. 500억 원.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지. 알아요. 그런데 왜 돌려줬어? 민서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 왜였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훔쳤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강태주는 그녀를 안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사업가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찬 진정한 미소였다.
어제 식당에서 내가 당신을 시험했다는 거 알고 있어? 그가 말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러 시계를 두고 온 거요, 박민서 씨. 당신이 어떻게 할지 보고 싶었소. 민서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시험이요? 그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일부러 그러셨다고요? 강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시계를 소중히 쥔 채 창가로 걸어갔다. 박민서 씨, 2년 전 나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잃었소. 내 아들 지훈이가 죽은 후로 내 눈에는 탐욕, 거짓, 위선만이 보였지. 아들의 이름이 종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 민서는 그토록 젊은 나이에 죽은 소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훈이는 나와 달랐소.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들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믿었지. 항상 내게 말했소. 아버지는 너무 의심이 많으세요. 세상에는 아직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아들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지. 민서는 침묵을 지켰다. 어떤 말이든 그 고통 앞에서는 너무나 작게 느껴질 것 같았다. 아들이 죽은 후에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나는 아들의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했소. 일부러 비싼 물건들을 공공장소에 두고 다니기 시작했지. 시계, 지갑, 보석. 2년 동안 아무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소. 단 한 명도. 어제까지는요. 민서가 속삭였다. 어제까지는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확인했다. 한 비천한 식당 직원이 500억짜리 시계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돌려주기 전까지는 말이오. 민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식당에서 저를 그렇게 모욕하셨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구셨죠? 강태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에도 당신이 정직함을 유지할지 보고 싶었소. 분노 때문에 복수심으로 시계를 가질지 보고 싶었지. 그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서해주겠소? 내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아오. 용서할게요. 민서는 스스로에게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은 고통받고 계셨잖아요. 아드님이 옳았다는 걸,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시험하고 계셨던 거니까요. 강태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들이 옳았어. 당신이 그걸 증명했소. 그 순간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강태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윤 비서. 뭐라고? 지금? 알았소. 올려보내라고 하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박민서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내가 이런 정직함 테스트를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소. 무슨 이유요?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소. 그가 천천히 말했다. 특별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인성을 가진 사람 말이오. 민서가 더 묻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남자가 말했다. 요청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고맙소. 박대리, 책상 위에 두시오. 박대리는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나갔다. 강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민서 씨,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엄숙해졌다.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소. 당신 어머니가 정말 편찮으신가? 그 질문은 민서의 가슴을 때렸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아세요? 어젯밤에 당신에 대해 조사했소. 사생활을 침해한 건 미안하지만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소. 민서는 겁에 질려 의자에서 일어났다. 저를 조사하셨다고요? 당신이 어머니 병원비를 내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는 걸 아오. 어머니가 위중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고 2억 원짜리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당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민서의 심장을 찔렀다. 이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당신이 내 시계를 팔아서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돈이 없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했다는 것도 아오.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날마다 악화되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수술비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직함을 택했던 것이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눈물 사이로 물었다. 당신의 인생 모든 것을 바꿀 제안을 하고 싶기 때문이요. 강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박민서 씨, 나에겐 더 이상 가족이 없소. 상속인도 없지. 내 유산을 이어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오. 무슨 유산이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3조 원. 그 숫자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민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다. 3조? 불가능했다. 누구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는 없었다. 3조 원. 강태준은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불신을 보며 반복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하오. 인성을 갖춘 사람, 돈에 부패하지 않을 사람 말이오. 회장님께서 지금 제안하시는 건 당신이 내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달라는 제안이오. 강태준은 한 단어 한 단어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3조 원, 50여 개의 회사, 100여 채의 부동산, 모든 것을 민서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책상에 기대야 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정이요. 강태준이 정정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소. 그릇된 길이 더 쉬울 때 옳은 길을 택하는 시험 말이요. 하지만 전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항의했다. 전 그냥 식당 직원일 뿐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제 인생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내 아들 지훈이는 죽었을 때 18살이었소. 강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들도 경험이 없었고 배우는 중이었지. 하지만 아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소. 바로 당신 같은 인성 말이요. 민서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과분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결정하라는 게 아니오. 강태준이 말했다.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달라는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소. 박민서 씨. 내가 내 재산으로 정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말이오. 그녀는 여전히 멍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내 재산을 이용해 전국에 47개의 무료 병원을 지었소. 10만 가구 이상의 어려운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했지. 빈곤 지역에 300개의 학교를 세웠고 1만 명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소. 민서는 완전한 경악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지훈이가 어렸을 때 내게 물었기 때문이요. 아버지,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써요? 라고. 아이의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게 내 인생을 바꿨소. 강태준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 도시를 가리켰다. 내 사회공헌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아시오. 50만 명 이상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오. 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서가 중얼거렸다. 내가 시작했던 곳에서 정확히 시작하면 돼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부터, 당신의 어머니를 구하는 것부터 말이요. 어머니 이야기에 민서는 새로운 관심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어머니에게 필요한 수술은?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 서울 아산병원에서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집도할 거요.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했소.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께서 그러실 순 없어요. 이미 했소. 그가 간단히 말했다. 남미 최고의 심장 외과 의사인 박진영 교수가 아침 7시에 당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소. 왜요? 그녀가 걷잡을 수 없이 울며 물었다. 왜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이요. 강태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당신이 내 아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지. 세상에 아직 당신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민서 씨, 부자가 되라고 내 돈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요. 지훈이가 꿈꿨던 일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요. 이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달라고 말이요. 제가 그만큼 강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지훈이도 두려워했소. 강태준이 미소 지었다. 죽기 전날 밤 아들은 내게 말했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라고. 나는 아들에게 완벽할 필요는 없고 그저 선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대답했소. 민서는 그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깊은 고통과 함께 새로워진 희망이 보였다. 제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내 파트너가 되는 거요. 사회공헌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에게 배우고 모든 프로젝트를 알아가고 내가 죽으면 내가 남긴 자원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는 거요. 제가 해내지 못하면요. 해내지 못한다는 건 없소. 강태준이 확신에 차 말했다. 매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만 있을 뿐. 그게 지훈이가 내게 가르쳐준 거요. 민서는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하려 애쓰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24시간 전 그녀는 어머니를 살릴 돈도 없는 절박한 식당 직원이었다. 이제 그녀는 3조 원을 상속받아 세상을 바꿔달라는 제안을 받고 있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러시오. 강태준이 확인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동안 당신 어머니는
국내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거요. 그리고 당신은 돕기 위한 자원이 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요. 그는 책상으로 가 명함을 집었다. 이건 내 개인 명함, 내 개인 휴대폰 번호요. 결정이 서거나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으면 전화하시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수술도, 이 기회도, 세상에 아직 선함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도요. 선함을 보여준 건 당신이요. 강태준이 대답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봤을 때 알아봤을 뿐이요. 그 건물을 나설 때 민서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서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돈을 좋은 일에 쓰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중 한 사람이 그녀가 그 일을 계속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은 더 이상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다. 질문은 이것이었다. 나는 과연 수천 명의 다른 어머니들을 구할 수 있을까? 민서는 약속 시간보다 이 시간 이른 새벽 5시 30분에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김순자 여사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들었다. 내 딸아.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항상 네 정직함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런 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엄마, 괜찮아질 거죠? 민서가 속삭였다. 국내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 주신대요. 내가 감동한 건 나 때문이 아니란다. 김순자 여사가 미소 지었다. 너 때문이야. 하늘이 너에게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6시 45분, 의료팀이 김순자 여사를 모시러 왔다. 맨 앞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능력과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백발의 남자가 있었다. 박민서 씨? 그가 물었다. 제가 박진영 교수입니다. 어머님을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민서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그녀 때문에, 그녀의 정직함 때문에 이곳에 와 있었다. 교수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아버지 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어머님은 여기서 새 사람이 되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시술은 혁신적인 겁니다. 이전에는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삶의 질을 갖게 되실 거예요. 김순자 여사가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민서는 대기실에 홀로 남았다. 바로 그때 하얀 꽃다발을 든 강태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좀 어떻소?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떨려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서 씨, 어머니가 수술 받는 동안 뭐 하나 보여줘도 되겠소? 뭔데요? 우리 프로젝트 중 하나요. 여기서 가깝소. 그들은 병원을 나와 새 블록을 걸어 다른 건물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완전히 달랐다. 소박하고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앞에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지훈 드림센터. 무료 지원. 지훈. 민서가 물었다. 내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요. 강태준이 확인했다. 아들이 죽은 후 내가 처음으로 만든 프로젝트요.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민서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웃고 장난치고 있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잘 먹고 행복해 보였다. 이 아이들은 아주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요. 강태준이 설명했다. 여기서 아이들은 의료 지원, 심리 상담, 학습 보충, 하루 3끼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정을 받소.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강태준에게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태준 아저씨. 아이가 신나게 외쳤다. 오셨네요. 왔지. 하윤아. 그가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다. 여기는 민서 이모야. 하윤아, 민서 이모한테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줄래? 저는 엄마랑 길에서 살았어요. 하윤이가 슬픔 없이 마치 그냥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태준 아저씨가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태준이 물었다. 지금은 공부하고 놀고 하루에 3번 밥 먹고 따뜻한 침대에서 자요. 아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길에서 살았던 8살 아이가 행복하고 교육받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강태준의 돈 덕분이었다. 여기서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350명이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대기 명단에 2,000명 이상이 있어. 2,000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오. 박민서 씨. 나 혼자서는 일부만 도울 수 있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일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어. 그들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교실, 영양가 있는 식사가 준비되는 식당, 자원봉사 의사들이 무료로 진료하는 의무실을 둘러보았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시오? 강태준이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연간 150억 원. 많아 보이죠? 하지만 지난 5년간 몇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갔는지 아시오? 몇 명이요? 2,400명. 아이 한 명당 연간 600만 원이 조금 넘는 셈이요.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데 월 50만 원이 채 안 드는 거요. 그 숫자들이 민서의 머릿속에서 춤을 췄다. 한 생명을 구하는데 월 50만 원. 그녀는 개인적인 지출로 그보다 더 많이 썼다. 그리고 이걸 100배로 늘린다면?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이런 센터 100개, 동시에 구원받는 아이들 20만 명. 가능하오. 3조 원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가능하지. 그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돌아왔다. 김순자 여사의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박 교수는 수술실에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완벽합니다. 그가 민서에게 말했다. 어머님은 완치되셨습니다. 이제 심장이 제 것보다 더 잘 뛸 겁니다. 민서는 안도의 눈물을 쏟았다. 몇 달간의 고통, 어머니가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몇 달.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김순자 여사는 구원받았다. 뵐 수 있을까요? 1시간 후에 마취에서 깨어나실 겁니다. 그럼 평소처럼 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침내 병실에 들어갔을 때 민서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혈색 좋은 얼굴로 깨어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다시 퇴원한 것 같구나. 김순자 여사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쉬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강태준이 조용히 병실 문가에 나타났다. 어머님, 그가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아드님. 들어오세요. 따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침대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따님께서 제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정직함이란 단지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요. 보상이 없을 때에도 인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김순자 여사는 미소 지으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옳은 일을 할 줄 알았다, 내 딸아. 항상 믿었지. 어머님, 강태준이 말했다. 따님은 아주 특별한 일, 당신들과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동의하실 때만 따님이 수락했으면 합니다. 무슨 일인지 듣기도 전에 동의합니다. 김순자 여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딸은 선한 일만 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날 밤, 김순자 여사가 완치되었다는 확신을 안고 병원을 나설 때 강태준은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을 던졌다. 박민서 씨, 이 사명에 저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소? 그녀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지훈이 저 위에서 그녀가 막 내리려는 결정을 승인해주는 것 같았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요? 어떤 것이든 상속받기 전에 모든 프로젝트를 방문하고 싶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싶어요. 지훈 씨가 바랐을 방식으로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확신하고 싶어요. 강태준은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약속하오. 내일부터 47개 병원 투어를 시작합시다. 민서가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3주가 흘렀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나날들이었다. 12개의 병원, 23개의 학교, 8개의 고아원, 15개의 재활센터를 방문했다. 새로운 장소를 알게 될 때마다 민서는 강태준이 수년간 조용히 발전시켜온 사업의 규모에 더욱 감명받았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월요일 아침, 노숙인 쉼터를 방문하며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상상 못했고요. 강태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자원과 결단력이 있다면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법이요. 그날 오후 그들은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새망병원이 문제입니다. 긴급 자금 150억 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즉시 일어섰다.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그곳은 매달 2,000명의 어려운 아이들을 진료하는 곳인데.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급히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민서는 강태준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을 보았다. 3주간 그와 함께 지내며 그가 구하지 못하는 생명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에 상처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그가 차키를 집어들며 말했다. 새망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병원 문 앞에서 절망에 빠진 부모들이 아픈 아이들을 품에 안고 병원이 왜 문을 닫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발요. 한 여자가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제 딸이 고열이에요. 의사가 필요해요.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경비원이 난처해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운영할 자금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료진을 모두 해고해야 했습니다. 강태준이 무리에게 다가갔다. 나는 강태준이요. 병원장과 이야기할 수 있겠소? 강 회장님, 한 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실 건가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들이 합세했다. 제발요 회장님. 제 아들은 심장병이 있어요. 제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여기서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회장님, 이 병원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죽을 거예요. 민서는 강태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 가족들은 그를 알고 있었고 그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장인 이 원장이 완전히 패배한 얼굴로 입구에 나타났다. 강 회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빚이 너무 큽니다. 150억 원. 더 이상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요. 이 원장, 내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알잖소. 강태준이 대답했다. 알지만 더 이상 회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이 병원을 5년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미 500억 이상을 쓰셨어요. 더 이상 부탁드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료받는 게 옳은 일이요. 강 회장님,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실 수는 없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강태준의 좌절감과 가족들의 절망을 보았다. 모두를 구하려 애쓰면서도 역부족을 느끼는 한 선한 남자를 보았다. 이 원장님, 그녀가 끼어들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만약 오늘 150억 원이 생긴다면 내일 병원을 다시 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모든 의료진이 돌아올 의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재정적인 것뿐입니다. 민서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잠깐 따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리에서 떨어졌다. 회장님, 제가 150억 원을 이체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박민서 씨, 당신은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았소. 모든 것이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소. 그럼 지금 제 이름으로 이전해 주세요. 저는 저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요. 강태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확실하오? 150억 원은 장난이 아니오. 확실해요. 제가 3조 원을 상속받을 거라면 생명을 구하는데 150억 원을 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민서 씨, 당신이 모르는 세부 사항이 있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이상해졌다. 중요한 세부 사항이요. 무슨 세부 사항이요? 이 병원 존재하지 않소. 이 병원 존재하지 않소. 민서는 마치 복부를 강타당한 듯한 충격을 느꼈다. 네? 존재하지 않는다니요? 당신이 방금 본 사람들은 고용된 배우들이요. 이 원장은 내 오랜 친구지. 이 모든 상황은 연출된 거요. 세상이 민서주의로 빙빙 돌았다. 또 저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그렇소. 강태준이 확인했지만 그리 기뻐 보이지는 않았다. 박민서 씨, 나는 당신이 돈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소. 당신이 여전히 정직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봐야 했소.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면요. 그랬다면 돈이 당신을 부패시켰다는 걸 알았겠지. 당신이 지훈이의 유산을 이어갈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민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벽에 기댔다. 시험이 또 얼마나 더 남았나요? 이게 마지막이었소. 강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훌륭하게 통과했소. 망설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150억 원을 쓰려고 했으니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모든 것은 아니요. 지훈이를 잃은 내 고통은 진짜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내 소망도 진짜지. 우리가 방문했던 47개의 병원도 진짜고 지훈 드림센터도 진짜요. 당신 어머니의 수술도 진짜였소. 이제는요? 이제 내 상황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말해주겠소. 강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박민서 씨,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녀의 심장이 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말기 환자요. 의사들은 나에게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소. 민서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3주 만에 그녀는 이 남자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내 일을 이어갈 사람을 서둘러 찾았던 거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했던 거고 내가 떠날 때 지훈이의 유산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요. 강 회장님, 당신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소. 박민서 씨, 500억짜리 시계를 돌려주었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정직함을 지켰으며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150억 원을 쓰려고 했소. 당신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가 울며 말했다. 나도 원치 않소.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내 평생의 업이 나와 함께 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게 됐지. 강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이전하는 서류요. 3조 원, 50여 개의 회사, 모든 사회 공헌 프로젝트, 법적으로 공증까지 다 마쳤소. 민서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당신은 공식적으로 내 유일한 상속인이요. 강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이 뭔지 아시오? 뭔데요? 지훈이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요. 나는 확신하오. 공식적으로 상속을 받은 지 2주 후 민서는 사무실에서 병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3시였다. 그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은 응급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박민서 씨? 수화기 너머로 윤 비서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당장 아산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강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아주 위독하세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강태준은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지만 끝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 윤 비서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투자자들과 회의 중에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난 몇 주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다고 해요. 뵐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아주 쇠약하세요. 거의 말씀도 못하세요. 민서는 병실로 들어갔고 여러 기계에 연결된 강태준을 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강하고 단호했던 남자는 이제 아이처럼 연약해 보였다. 그가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민서 씨, 그가 힘겹게 속삭였다. 와주었군. 회장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그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소. 무슨 이야기요?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요.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소. 민서는 더 잘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지훈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오. 강태준은 한 단어 한 단어를 힘겹게 내뱉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그 충격은 민서의 가슴을 때렸다. 네? 내 아들은 몇 달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소. 나는 항상 사업에 너무 바빠서 알아채지 못했지. 아들은 여러 번 나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나는 항상 회의가 있었고 출장이 있었고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소. 강태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죽기 전날 밤 지훈이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소.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나는 1,000억 원짜리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했소. 1,000억 원. 민서 씨, 나는 내 아들 대신 1,000억 원을 택한 거요. 아들은 사무실을 나갔고 나는 컴퓨터에서 눈조차 떼지 않았소.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소.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고 아버지가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지. 민서도 이제 함께 울고 있었다. 그 남자의 고통은 너무나 깊어서 주위 모든 사람을 전염시키는 듯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만든 거요.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만회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구하지 못했으니 다른 아이들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말이오. 그래서 일을 이어갈 사람을 찾으셨던 거군요. 그렇소. 나 혼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지훈이에게 한 짓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요. 강태준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민서 씨,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마지막 프로젝트가 있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지. 뭔데요? 청소년 자살 예방센터요. 지난 2년 동안 3,000명 이상의 청소년을 구했소. 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구하는 생명 하나하나가 내가 집에서 구하지 못한 생명을 떠올리게 했소. 민서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회장님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지훈 씨의 죽음에 대해 영원히 자책하실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소.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그날까지 자책할 거요. 그때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다. 강 회장님, 보호자분과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가 민서에게 말했다. 밖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병실을 나왔다. 보호자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길어야 2주입니다. 2주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서는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병실로 돌아왔다. 강태주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가 다가서자 깨어났다. 의사가 말해주었소? 네, 2주. 그가 슬픈 미소로 말했다. 적어도 프로젝트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가르쳐줄 시간은 되겠군. 회장님, 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시오? 왜요? 당신에게는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을 보호, 나는 숫자, 돈, 사업만 봤지. 당신은 마음을 보호. 다음 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태주는 민서에게 자살 예방센터를 보여주기 위해 병원을 나서겠다고 고집했다. 지훈센터. 입구의 간판을 그녀가 읽었다. 여기는 24시간 운영되오. 그가 서 있기조차 힘겨워하며 설명했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지원그룹,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민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웃고 서로를 돕고 있었다. 몇 명의 청소년을 돌보고 있나요? 월 500명이요. 그리고 대기 명단에 2,000명 이상이 있어. 1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그녀가 활기차게 말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왔구나. 서연아, 여기는 민서 씨야. 민서 씨, 서연이는 1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며 이곳에 왔어.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 가장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지. 맞아요. 서연이가 민서를 보며 확인했다.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하지만 여기 분들이 삶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조차도 살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강태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서연이는 이미 자신처럼 절망에 빠져 이곳에 온 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구했소. 어떻게 하는데요? 민서가 물었다. 간단해요. 서연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들어줘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일 때가 있어요. 들어줄 사람. 센터를 나설 때 강태주는 지쳐 있었지만 평온해 보였다. 민서 씨, 내가 내일 죽더라도 적어도 이 장소가 지훈이 같은 젊은이들을 계속 구할 거라는 건 알겠소. 내일 안 돌아가실 거예요. 그녀가 항의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해야겠소. 뭐든지요. 내가 떠나면 내가 결코 하지 못했던 일을 당신이 해주었으면 하오. 뭔데요? 지훈이를 용서해 주시오. 민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훈 씨를 왜요? 포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민서 씨, 나는 아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소.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기심이라는 걸 아오.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도 알지. 내 잘못이었다는 것도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아들이 포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났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아버지에게는 당연하지 않소. 아버지는 오직 사랑만 가져야지 분노를 가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어. 그리고 그게 2년 동안 나를 갉아먹고 있어. 강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 씨, 내가 죽어서 저편에서 지훈이를 만나게 되면 이 분노를 마음속에 품지 않은 채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소. 원망 없이 내 아들을 껴안고 싶단 말이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자살 예방센터의 일을 계속해 주시오. 당신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지훈이들을 구해 주시오. 그리고 생명 하나를 구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 주시오. 이건 우리가 구하지 못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을 구하는데 영감을 준 지훈이를 위한 거야. 라고. 약속할게요. 민서가 울며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내일 나와 함께 아들 묘에 가주시오. 그 아이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소. 그날 밤 병원에서 강태주는 호흡 곤란 위기를 겪었다. 의사들이 그를 안정시켰지만 며칠, 어쩌면 몇 시간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민서 씨, 그가 한밤중에 그녀를 불렀다. 때가 됐소. 무슨 때요? 당신이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맡을 때 말이오. 내일 아침 모든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여기에 모일 거요.
당신은 모든 것의 새로운 리더로 소개될 거요.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을 구하는데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소. 강태준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지.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500억짜리 시계를 차고 웃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었다. 아들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요. 강태준이 말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하오. 다음 날 아침은 마치 하늘조차 비범한 한 남자가 떠나고 있음을 아는 듯 잿빛이고 무거웠다. 민서는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도록 강태준의 손을 잡고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침 6시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그녀가 아버지의 미소처럼 사랑하게 된 그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 씨, 그가 속삭였다. 지훈이를 보러 갈 시간이요. 회장님, 침대에서 내려오실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있어. 이것이 이 생에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줄 거요. 모든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섰다. 묘지는 20분 거리에 있었다. 가는 내내 강태준은 때가 되기 전에 떠나지 않으려는 팀처럼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의 무덤은 소박했다. 하얀 대리석 묘비에 소년이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을 뿐이었다. 강지훈, 너무 일찍 집으로 돌아간 천사라고 적혀 있었다. 강태준은 민서에게 휠체어를 무덤 가까이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서서 아들의 사진만 바라보았다. 아들아, 그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데려왔다. 브람. 이 사람은 민서란다. 우리가 돕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사람이야. 민서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강인한 남자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가 겪은 일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지훈아,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용서를 구하러 왔다. 아들아, 네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 대신 이를 택해서 미안하다. 네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고 말해주러 왔다. 돈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을 돕는 데에만 쓰인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 민서가 나보다 훨씬 더 잘 해낼 거라는 것을. 강태준은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당신 차례요. 아들에게 말해주시오. 민서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채 무덤 가까이 무릎을 꿇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지훈 씨를 만난 적은 없지만 마치 제 오빠처럼 느껴져요. 아버님께서 지훈 씨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제가 잘 돌볼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구할게요. 지훈 씨처럼 절망에 빠진 모든 젊은이들을 도울 거고요. 그리고 매일 지훈 씨를 생각하며 이 일을 할게요. 묘지를 나설 때 강태준은 2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다. 고맙소. 그가 민서에게 말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소. 그들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프로젝트 책임자들, 병원 의사들, 학교 교사들, 자살 예방센터의 심리학자들까지 강태준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일을 이어나갈 사람을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여러분, 강태준이 침대에서 남은 힘을 다해 말했다. 이분은 박민서 씨입니다. 오늘부터 그녀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다. 민서는 의심, 호기심,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보았다. 25살의 식당 직원이 어떻게 3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제국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민서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맞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하지만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다. 저는 지훈 씨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보면 아파하는 마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을요. 군중은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 달 전, 저는 제 어머니를 살릴 돈도 없는 그저 식당 직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수천 명의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을 구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 잊혀진 500억짜리 시계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려주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성인군자라서도 남들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제 어머니께서 인성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강 회장님을 만나고 지훈 씨에 대해 듣고 세상에는 돈을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살 예방센터에 서연이 손을 들었다. 박민서 씨, 경영 경험 없이 이 모든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가요? 혼자 이끌지 않을 겁니다. 민서가 대답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매일 생명을 구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요. 제가 경영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수술했던 심장 전문의 박 교수가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서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지훈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구원받은 17살 소녀를 보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다른 젊은이들을 구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가 몇 명의 젊은이들을 도왔는지 아십니까? 50명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한 사람이 이미 다른 50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 계획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10배로 늘릴 겁니다. 10배 더 많은 병원, 10배 더 많은 학교, 10배 더 많은 자살 예방센터, 10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군중은 그 제안에 엄청난 규모의 감명받아 침묵했다. 어떻게요? 누군가 물었다. 강 회장님과 지훈 씨가 발견한 것과 똑같은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당신이 한 생명을 구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한 아이를 가르치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강태주는 침대에서 박수를 치려 했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완벽해. 그리고 새로운 재단의 이름이 무엇이 될지 아십니까? 민서가 발표했다. 지훈 재단. 더 이상 어떤 젊은이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군중이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모두가 단지 새로운 리더를 얻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지훈의 기억을 기릴 사람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민서를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불렀다. 민서 씨,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어. 뭔데요?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안에는 500억짜리 시계가 들어있었다. 이 시계는 우리 재단의 상징이 될 거요. 그가 말했다. 누군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으면 당신은 옳은 일을 선택한 한 식당 직원의 이야기를 해주시오. 회장님,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이 시계를 보고 기억하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그릇된 길이 더 쉬울 때 옳은 길을 선택하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강태주는 지쳤지만 평온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 민서 씨, 부자와 번영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오? 아니요.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요. 번영하는 사람은 돈을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요. 당신은 단지 부자가 아니라 번영하는 사람이 될 거요. 그날 새벽, 강태주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잠든 듯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유산이 좋은 손에 맡겨졌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2년 후, 민서는 같은 묘지에 서 있었지만 이제 지훈의 무덤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소년의 기일이었고 재단의 프로젝트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지훈 씨, 그녀가 그 젊은이 덕분에 살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로 당신이 육체적으로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생명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느끼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재단 병원에서 수술받은 아이들, 삶을 포기하려다 막아선 청소년들, 지훈의 유산으로 지어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18살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돈은 사람을 돕는 데 쓰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 2년 동안 민서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50개의 새로운 병원을 짓고 500개의 학교를 열었으며 100개의 자살 예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군중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 347.
이 숫자는 삶을 포기하려다 우리 센터를 거친 후 마음을 바꾼 젊은이들의 수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당신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한 일. 347명의 지훈이들. 당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은 일. 347개의 가족들입니다. 민서는 이제 매일 차고 다니는 500억짜리 시계를 잡았다. 지훈 씨, 당신의 아버지는 제게 인성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성이 바로 돈입니다. 당신이 인성을 가졌을 때 우주는 당신의 손에 자원을 쥐어주기 위해 공모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원을 좋은 일에 쓸 때 당신은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불멸입니다, 지훈 씨. 우리가 구하는 모든 생명은 당신의 한 조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아이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미소는 당신의 미소입니다. 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본 어머니의 모든 감사의 눈물은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민서는 지훈 재단의 좌우명이 된 문장으로 연설을 마쳤다. 사랑이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는 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날 1000만 명 이상이 그 연설 영상을 시청했다. 500억짜리 시계를 돌려주고 세상을 바꾼 식당 직원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댓글을 달고 울고 영감을 받았다. 때로는 단 하나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옳은 일을 선택한 한 비천한 식당 직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